인포맥스가 뽑은 철강 금속 섹터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우리 박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기다리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박 박사님 세계에서 철강 제일 많이 만든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 아닙니까? 그럼 두 번째는요? 한국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어디입니까? 네, 우리 박민진 연구원님한테 네. 물어보면 답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예, 저한테 묻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한테 물어보세요. 나 갑자기 당황했잖아요 지금. 틀릴 수 있죠. 예. 채권 전문가잖아요. 아, 그렇죠. 뭐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그럼요. 네. 네. 자, 위원님 저하고는 오늘 초면이긴 한데 네. 저희가 저희 방송의 컨셉이 애널리스트가 그냥 쭉 얘기하는 거 듣는 컨셉이 아니라 저희가 막 중간에 막 이렇게 좀 딴지를 걸더라도 네네.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위원님의 뷰가 좀 더 명확하게 전달되기 위한 수단이라고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뭐 자료에서도 보내주셨습니다만은 유럽이 지금 난리 났죠, 철강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하셨을 텐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 전쟁 여파로 지금 유럽의 철강제 가격이 막 급등을 했습니다. 차트를 좀 가져와서 한눈에 좀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에서 보면은 회색 그래프가 이제 유럽의 내수 가격이에요. 지금 지난해 7월 달 즈음에 이제 고점을 형성을 했었는데 현재 가격이 이제 그때 당시의 가격을 이제 뛰어넘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예. 유럽이 뭐 자체적으로도 철강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이제 수입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었던 러시아가 워낙에 이제는 주요 철강 수출 국가들 중에 하나니까 그 물량의 상당 부분을 이제 유럽에서 당연히 받았었겠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는 러시아에 대한 이제 제재안을 제시를 하면서 러시아산 철강제 수입을 아예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러시아 철강사가 나름대로 유럽에다가 이제 수출 안 하겠다라고도 발표를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러시아산 물량이 유럽 시장에서 좀 빠져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부족분을 사실은 이제 유럽 철강사들이라도 열심히 생산을 해서 이제 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또 문제였습니다. 네. 유럽 철강사들이 사실은 일부 지금 이제 감산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네.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해서 이 전력 단가면은 사실은 뭐 돌릴수록 손해다라고 전력 가격이 높아져서 네, 맞습니다. 가스가 도입이 안 되니까 발전도 못 하고 다 연결되어 있군요. 맞네요. 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철강뿐만이 아니라 비철금속까지도 사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전기 많이 먹는 그런 산업들이니까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생산이 잘 안 되고 있고 당연히 더 이제 공급 부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는 부분이 당연히 유럽의 수요가들한테는 지금 이제는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네. 가격을 안정화시켜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생각을 한 것은 이제 유럽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다가 수출을 하려면 이 물량 이상으로는 팔면 안 돼라고 이제는 정해놓은 물량이 있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와 이제는 벨라루스에도 그 수출 쿼터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수출 쿼터를 빼서다가 다른 지역에다가 나눠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은 한국도 그 수출 쿼터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늘어났습니까? 네, 늘어났습니다. 이미 여령 강판 기준으로는 한 27% 정도 지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 팔 수는 있게 됐습니다. 근데 워낙에 한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지만 뭐 그 볼륨이 아주 막 절대적으로 이제는 크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닌데 대신에 터키나 인도산 철강제는 수출 쿼터가 많이 늘어났어요. 거리도 가깝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 철강사 입장에서는 지금 뭐 쾌재를 부를 일이죠. 그러겠네. 아르세미탈? 거기죠? 네. 아르셀러미탈은 이제는 유럽과 인도에 되는 인도 철강사가 합병해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본사는 유럽에 있는 유럽 철강사인데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순수 인도 철강사들한테 너네 더 팔아라라고 하니까 이제 너무 좋죠. 네, 가격이 이렇게 강한 지역에다가 더 팔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한국에 철강 투자하는 사람들이 유럽 난리 났다는데 왜 우리 철강 주가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 하면서
보니까 중국 열연 가격은 거의 안 올라. 이게 불가사의에 했는데 바로 그런 이유인가 네, 보죠? 그러니까 1차적인 어떤 수혜를 사실은 이 동북아시아 철강파들보다는 그 근거리에 있는 철강파들이 먼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운송 비용이 비싸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거보다는 이제는 수출 쿼터 때문에, 쿼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금 철강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어요. 네. 예, 지난해부터.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산 철강제도 러브콜이 갔을 거거든요. 예, 우리의 이 공급 부족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데 이제 중국의 어떤 정부의 스탠스는 철강 수출을 최대한 좀 막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작년도부터 보니까 계속 이어지네요. 그 맞습니다. 공장 돌리는 거 줄이는 이 탄소 발생 저감 탈탄소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까지 탄소 발생시키고 싶진 않다. 예, 그런 이제 기조예요. 지금 중국은.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직접적인 수혜를 우리 한국 철강화들이 이제 받고 있지는 크게 받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슈에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다른 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 철강파들이 어쨌든 유럽으로 갔으면은 또 그만큼 아시아 시장의 물량은 또 비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수급 상황도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는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의한 코스트 푸시 압력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는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러시아가 철강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물량이 비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은 그거보다 러시아가 더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은 지금 이제는 뭐 차트로도 보실 수 있는 원료단에 있습니다. 네. 일단은 위에 있는 석탄부터 좀 보시면요. 예, 러시아라는 나라가 석탄을 정말 많이 생산하고 많이 수출하는 지역이에요. 예, 특히나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화력발전소에서 쓰는 연료탄도 그렇지만 제철용 석탄이라고 하는 원료탄에 있어서도 러시아의 어떤 수출 비중이 전 세계에서 한 12% 정도 예, 세 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예. 네. 그런데 뭐 철강뿐만이 아니라 예, 이제는 이런 석탄이나 다른 원자재들도 사실 러시아산은 사기는 쉽진 않아졌죠. 네. 예, 아무래도 이제는 달러로 결제하기가 좀 어려워졌으니까요. 예. 그래서 철강파들이 다 이제는 러시아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제를 이제 찾아 나서기 시작을 했던 건데요. 가장 이제는 많이 원료탄을 세계에서 이제는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이제 호주거든요. 예. 네. 그래서 러시아산 대신에 호주산을 더 사려고 이제 몰려들었고, 예, 그것 때문에 호주산 강점탄 가격이 이렇게 뭐 700불 근처까지 이제 급등을 하기도 했었죠. 물론 이제는 이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도 강점탄 가격은 계속 조금 오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연초 대비해서는 이미 4배 이상 급등을 한 상태였는데 거기에 이제는 또 이번 전쟁 이슈 때문에 더 이제는 그게 가속화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철강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답답하고 골 때리겠네요, 한마디로. 사실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게 이 철강사나 철강 애널리스트한테는 나쁜 뉴스는 아닙니다. 네. 예. 왜냐면은 포스코의 어떤 실적이 좋아지려면은 이 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산업은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철강 가격이. 근데 이제는 철강 가격이 오르려면은 뭐 수급이 빡빡해져서도 가격은 오르지만 사실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 코스트 푸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강할 때 수요가들한테 원재료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철강 가격을 이만큼 올려주세요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잘 먹히는 시장이라는 거죠. 네. 근데 궁금한 거는 이렇게 원재료가 오른 부분만큼을 다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면 그게 맞는데 이 수요자가 그만큼을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마진 압박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요. 이 코스트 푸시라는 게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어쨌든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훨씬 더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이제는 보는 거고요. 이쪽 이제 주가 측면에서요. 철강 주가 측면에서. 그리고 사실은 그게
반영이 되기가 어려운 환경이냐. 아직까지는 반영이 좀 잘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앞에서 사실은 호주산 죄송합니다. 앞에 차트를 좀 보시면은 유럽 철강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유럽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가격도 오르고 있고 뭐 중국도 굉장히 완만한 기울기긴 하지만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배경이 사실은 원재료 가격 상승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요. 그 부분이 좀 이제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는 가장 주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철광석 가격도 지금 이제는 11월 말 저점 대비해서는 70% 이상 급등을 한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철강 가격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오른쪽에 철 스크랩이라고 하는 원재료도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역시도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제는 그러니까 철 스크랩의 대체제인 선철을 또 많이 수출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물량이 안 넘어오다 보니까 대체제인 이 철 스크랩에 대한 수요가 이제는 폭증을 했고 한국말로 고철이죠, 고철.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장표를 통해서 이제는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러시아 전쟁이 터지기 전에도 사실은 철광석 가격도 오르고 있었고 석탄도 오르고 있었고 다 오르고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좀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박 연구원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철강으로 물리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오래만 들고 있어. 그럼 다 해결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철강사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미 거잖아요. 올리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올해 들어오면서 철강 관련해서 관심사항 핵심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중국 애들이 해외로 자기 철을 팔 거냐 말 거냐. 팔지만 않으면 뭐 이건 띵화 막 이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요. 한국 철강사들의 이익을 보시면 미쳤어요. 그래서 당연히 올해 이익 떨어질 거야. 그것 때문에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주가가 다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작년보다 철강사들 입장에서 상황이 나빠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읽히는 거. 물론 읽히거든요. 나빠진 부분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가격이 올라서 당연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이 작년에는 왜 올랐냐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은 중국의 철강 수요 모멘텀이 작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강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수요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팬데믹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정책적인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잖아요. 그게 뭐 인프라 투자든 아니면은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살 수 있게 해주던 이런 여러 가지 정책 효과들 때문에 수요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고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가격 상승을 조금 밀어 올리던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좀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요 측면에서 올해가 작년 상반기만큼 강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중국의 수요 모멘텀이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안 좋았죠. 예. 경기 하강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보다는 지금이 약간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작년 고점을 뚫고 막 이랬잖아요. 네. 예. 이거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라는 거고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코스트 푸시 압력인 거죠. 네, 원자재가 상승. 네. 그러니까 이게 수요 모멘텀과 코스트 푸시 모멘텀 중에서 뭐가 좋은 거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요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거보다는 작년보다는 수요 모멘텀이 약간 약해져 있는 거는 맞는데 이 코스트 푸시 압력이 여러 가지 이제 공급 요인들 때문에 발생을 해서 또 가격을 밀어 올려주고 있으니 베스트 시나리오는 아니더라도 뭐 차선이라고도 표현을 드릴 수 있는 사실 그런 구간인 거죠. 한국 철강업체들이 그 오랜 기간 그 안 좋은 실적을 거뒀던 핵심적인 이유를 하나 꼽아보라면 경쟁사인 중국의 철강 가격이 싸게 조성되어서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핵심 요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요인은 작년에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줄어들었고 네네. 그게 다시 지금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 아닌가요? 아직까진 그래요. 그 부분이 사실은 아주 기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철강 산업이라는 게 늘 공급 과잉이 시달려 왔는데 물론 이제 공급 과잉의 주체는 중국이었고요. 그런데 중국이 지난해 갑자기 더 이상 공급 과잉하지 않겠다. 우리는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거였어요. 만약에 중국이 그 기조를 이어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사실은 철강 섹터는 정말 다시 리레이팅 돼도 그렇죠. 이상할 게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 가지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에 상반기까지는 중국의 수요 모멘텀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반기 들어와서는 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팬데믹 때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인프라 투자도 하고 부동산 규제도 완화해주고 했다가 정책 정상화를 시도하면서 이 거품이 어떻게 보면 이제 꺼진 거였거든요. 네. 예, 하반기에 사실은 뭐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거의 뭐 부도 위기에 몰릴 정도로 사실 굉장히 중국 정부가 목을 조르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면서 이제는 철강 가격도 조정을 받고 이런 이제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년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금 이 부분이 이제는 좀 반전을 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오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유럽의 철강 가격과는 비할 때도 아니지만 일단은 방향성은 여기도 이제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는 가장 큰 어떤 분기점이 됐던 게 작년 이제 11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마음을 이제 달리 먹은 거죠. 경기 방어하겠다. 2022년도에 경기 하방 압력이 너무 강했다. 그러니까 디레버리징을 이제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경기가 좀 심하게 좀 하강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막아보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금리도 내렸죠. 네. 그래서 금리도 내려주고 인프라 투자하겠다라고 굉장히 좀 강하게 구두 발언을 했었고 부동산조차도 사실은 모기지 금리 내려주고 조금 이제 규제를 좀 풀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1, 2월 달 데이터이긴 한데 지금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에 이렇게 좀 강한 모멘텀을 보여준 적이 없었던 지표였는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어떤 구두 발언이 사실은 말에 그치진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프라 투자하는 주체가 중국의 지방 정부들인데 돈이 있어야지 인프라 투자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프라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고 있었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지금 보실 수가 있는 특수 목적 채권이라는 게 인프라 투자 용도로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실제로 좀 많이 찍어 놓았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의 철강 수요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바닥 탈피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제는 굉장히 좋은 그림인 거잖아요. 저희가 좀 기대하는 그림인데 여기에 이제 중국 정부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처럼 철강 수요가 안 좋을 때는 그냥 생산도 하지 마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는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고, 우리 목표치를 이제는 달성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중국 정부가 주도해서 철강 수요를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철강이 필요하고, 네. 예. 만약에 작년처럼 계속 생산 규제를 해서 모자르기라도 하면 또다시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 중국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말 그대로 이제 경기 방어해서 GDP 성장률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조금 방점이 찍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초부터 올해 생산량을 이만큼 해라라는 어떤 목표치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장 가동은 계속해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딱 그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뉘앙스는 일단 작년만큼 아주 억지로 생산을 못하게 하진 않을 거야.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요에 맞춰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생산을 해라. 약간 네. 이런 분위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작년처럼 차라리 중국 정부가 강하게 생산하지 말라고 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생산을 좀 풀어주는 것 같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라는 분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건 좀 쫄아 있다는 거죠. 워낙 그동안 몇 년을 얻어맞아 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 많이 하는 순간 우리는 수익은 물 건너가 하는 그런 오랫동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작년 한번 쇼텀으로 끝나고 역시 또다시 생산을 늘릴 것 같아 이러니까
겁나서 조금 못 쓰고 있다 투자자들이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제는 뭐 저는 여전히 중국 정부가 어쨌든 이 탄소 중립 목표, 그러니까 2025년까지 우리가 이제는 그 에너지 원단이나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목표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가. 그래서 당장은 이제 GDP 성장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생산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덜할 수는 있어도 큰 그림에서는 사실은 과잉 공급을 억제하는 기조 자체가 아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정말 기조적으로 바뀐 거는 맞다라고 여전히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련의 변화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지켜보는 그런 관망 기조가 좀 크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중국 제품을 뭐 열연이든 뭐든 그 수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많이? 일단은 1, 2월 달까지만 하면은 중국의 철강 수출은 많이 줄었습니다. 예, 1, 2월 달까지 누계로는 마이너스 19%.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서 1, 2월 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이 전혀 공급 과잉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3월 중순 이후부터 그 중국의 북동부 지역에다 내려놨던 그 감산 규제, 그러니까 30% 추가 감산해라라고 하는 규제가 이제는 끝나거든요. 이미 끝났죠. 3월 중순 넘어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그때부터는 조금 자유롭게 철강화들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되기는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예상치도 못했던 변수가 또 터집니다. 중국의 락다운이죠. 네. 네. 최근에 이게 중국의 철강 수요가 인프라를 중심으로 3월부터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올라오는 기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중국의 어떤 대도시들, 주요 도시들의 이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는 급증을 하면서 락다운이 되는 바람에 락다운이 된다라는 건 사실은 건설 공사도 그냥 전면 중단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철강 수요가 올라오려고 하던 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올스타트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것 때문이라도 사실은 더 철강 가격이 지금 못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게 수요 측면에만 영향을 미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큰 철강 생산 지역인 중국의 당산시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포항 같은 데죠. 당산시가 또 락다운이 됐어요. 예. 그러면은 당산 지역의 공장 가동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당산시에 있는 철강화들 원재료의 재고가 며칠치밖에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물류 통제를 풀어줘야지 저기 항구 재고 쌓여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또 재고가 없어도 못 만든다. 예, 돌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차질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중국의 철강 수요도 회복되고 공급도 회복되는 거였습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철강 가격이 나쁘냐?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수요가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가운데 생산이 좋아지면은 원재료 가격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트 푸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국의 철강 가격은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이슈 때문에 지금은 수요도 중단, 생산도 중단.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제 가격은 열심히 원재료 가격 전가하느라고 오르고 있는데 중국 시장은 혼자 지금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락다운이 아주 장기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추세를 탈 거라고 봐요. 그 추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에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수요 올라오고 생산도 다시 재개하면서 원재료 가격을 또 자극하는 그런 그림이 재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앞서 이제 첫 그림에서 표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철강 수출 비중을 보면 5,100만 톤이 차이나, 그다음에 3,100만 톤, 두 번째가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1번 한국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 러시아 2위가 이런 정도로 그리고 조강 생산량으로도 뭐 썩 적지 않은 나라인 이 나라가 수출을 안 하면 풍선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또 네. 이게 수출 물량이 비교적 많은 나라였으니까 네네. 분명히 풍선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아까 인도나 터키가 그 쿼터를 받기는 했다고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쿼터 빼갔으면 아시아권에 있어야 될 인도 물량은 또 그만큼 뺏긴 거니까 네네.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네. 또 얘기가 없어요. 아직까지. 일단은 뭐 순차적으로 당연히 그 효과는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막 쿼터 며칠 안 됐거든요. 쿼터 늘어난 게. 예. 이제 막 그 효과들이 나오기 직전인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얘네들 물량 막힌 게 뭐 전쟁 끝난다고 바로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 크로아티아의 제일 큰 유럽에 있는 철강소도 화재가 났으니까 이것도 뭐 멀쩡한 철강소도 쇳물 한번 식히고 나면 가동하는데 시간 꽤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정도면은 맞습니다. 가동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일파만파 이렇게 분명히 그냥 중국이 마음 먹고 풀가동해서 우리 옛날처럼 할 거야 이러지 않는 한은 네. 풍선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싶은데, 그거는 유효한데 아직까지 온기가 들어왔다, 한국 업체들한테까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넘어와서 한번 살펴보면 한국의 작년도에 철강 값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뭐 후판 가격도 올리고 다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올린 가격에서 지금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네, 일단은 국내 가격 좀 보실까요? 네. 지금 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국내 유통 가격이에요. 열연하고 후판 가격을 보시면은 작년도 고점을 최근에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내도 사실은 가격이 계속 좀 오르고 있는 게, 포스코가 지금 3월 달에 이어서 4월 달에도 가격 인상 발표를 이미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시장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선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의 패턴을 이제는 많이 보셨던 분들은 중국의 가격이 안 오르는데 한국의 가격만 오를 수가 있느냐. 당연히 여기에 이제 퀘스천을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포스코의 지금 원가 압력은 지금 당장 막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중국의 뭐 락다운 이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멈춰 있다고 계속 그거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포스코가 일단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실수요향까지도 잘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이게 좀 원활하게 넘어가려면은 아무래도 중국의 가격이 좀 올라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게 중국 가격 올랐으니까 우리도 올려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이제 수요가들이 느끼게 돼야지 이게 좀 원활하게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국의 락다운이 조금 조기에 빨리 풀리는 게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현재 가격이 옆으로만 기어도 사실은 이게 그 원재료가가 올라서 마진이 좀 축소된다고 할지라도 이 정도 가격만 유지만 해도 작년에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좀 왼편 차트로 이제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선 그래프는 중국의 열연 가격을 기준으로 그려드린 이제 스팟 마진 스프레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열연 가격과 원재료인 철광석, 석탄 가격을 이제 뺀 거죠. 작년에 잠깐 미치게 올랐네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 포스코의 영업이익률하고 궤적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포스코가 판매하는 단가가 중국의 열연 가격하고 거의 유사하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한 개 분기 정도 제가 시차 조정을 해서 그려드린 건데, 지금 1분기 실적이 아직은 이제는 시장에서는 가늠을 하고 있는 중이겠지만, 지금 저는 이 차트를 가지고 가늠을 해봤을 때는 1분기 실적은 줄어요. 마진 스프레드가. 네. 예. 왜냐면은 4분기 중국 시황을 후행적으로 반영하는 게 이번 1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작년 네. 4분기까지는 가격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분기에 마진 스프레드가 준다라는 거를 이 선 그래프를 통해서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선 그래프가 V자 반등을 일단 합니다. 예. 그래서 그 V자 반등하는 부분이 2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2분기에는 마진 스프레드가 1분기보다는 좋아진다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선 그래프 끝에가 조금 또 꺾이잖아요. 네. 예, 이게 사실은 600불이 넘어가는 이제 원료탄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원가가 네, 올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 철강 가격이 만약에 더 오르지 못하고 그냥 긴다, 누워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시점 가서는 마진 스프레드가 또 약간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원하지 않고 가격을 올려서 이 꺾이는 부분을
방어하려고 할 거잖아요. 네. 포스코뿐만 아니라 전세계 철강사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격 인상 부분이 잘 반영이 되면은 지금 이 살짝 꺾여 있는 그 마진 스프레드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할 거고, 그러면 조금 더 이제는 2분기, 3분기가 좀 편안해지는 그런 이제 이익 추이가 될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중국의 락다운만 조금 조기에 해제가 돼서 이 부분이 이제는 지켜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올해 이익도 작년 못지않게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앞단의 앞단의 판매가 유지가 될 것이냐니까 크게 나눠보면 여론 가격, 철근 가격, 후판 가격 뭐 이런 것들의 가격 전망을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판은 사용이 많이 될 걸로 알고 있고, 여래어는 자동차가 좀 덜 팔려서 그런가요? 좀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많이 판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철근은 근데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지나치게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템별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후판하고 내년은 실수요향의 비중이 이제 높은 아이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요가와 사실은 반기 협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조선용 후판 같은 경우에는 조선사들이랑 상반기랑 하반기랑 나눠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수급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철강사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선사들이 작년부터 수주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주와 이 본격적으로 철강제가 들어가는 그 시점하고는 한 1년 정도 시차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상 후판의 수요가 느는 거는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후판 수요가 좋아질 거를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산 뭐 저가 철강제가 많이 넘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철강사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 거는 맞는데, 다만 그런 부분을 선반영해서 작년에 올려도 너무 많이 올렸어요, 사실은. 네, 후판을. 작년에. 그래서 조선업체들 작년에 네. 정말 완전히 적자 어마무시하게 났어요. 분기 네. 적자 보면. 네. 그러니까 연간으로 사실 40만 원 이상을 올렸기 때문에 이 정도 폭으로 사실은 올린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에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은 뭐 조선사들도 추수를 틈을 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내년 특히나 자동차용 강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너무 못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소재가 되는 열연 강판이 3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자동차용 강판은 17만 원밖에 못 올렸기 때문에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그거 나머지 다 더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들어와서도 원가 상승 압력 때문에 이미 열연 가격이 또 20만 원 정도 오른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하고 합쳐서 한 50만 원 정도 열연 가격 올랐는데 자동차 강판 가격 17만 원밖에 못 올렸으니까 당연히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올려야 된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가격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 철강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톤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톤당 50만 원 올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많이 올린 적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죠. 예, 이 정도 상승 기울기로 올라가는 거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뭐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변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철광석하고 석탄하고 이렇게 올랐는데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거냐.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올리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전방위적으로 이제 원료단에서부터의 어떤 인플레 압력인 거죠, 한마디로. 네. 네. 와, 이거 듣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하반기에 안 끝나겠다는 느낌 드는데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자재단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청강이면 모든 제품의 원자재단 얘기인데 원자재단에서 지금 앞으로 추가로 올려야 될 부분이 이렇게 많다면 이거 뭐 열연 가격 이렇게 올라가고 이랬으면 모든 관련된 상품들 가격이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와, 하반기도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겠는데? 그 이게 쉽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꺾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두 분이 너무 그 고품격 질문과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코스트 푸시 차원에서는 철강 가격이 오를 요건은 일종의 필요 조건은 완성이 됐고,
이게 이제 완전히 올라가려면 이제 수요단에서 와줘야 되는데 이제 중국이 락다운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직은 얘가 미지수다. 네네. 요것만 이제 해결되면 필요 충분 조건 모두 완성되면서 이제 철강 가격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철강 섹터에는 좋을 텐데 아까 아이템별로 뭐 후판이나 철근, 냉연 이게 조금씩 가격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전반적으로 철강 가격 오를 때 이 철강을 또 원재료로 하는 다른 섹터들 뭐 조선, 자동차 뭐 이런 쪽들이 또 차별적인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예, 그렇죠. 그거까지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주실 수 물론 있을까요? 이제는 뭐 제 섹터가 아니라서 함부로 말씀을 드리는 예, 게 굉장히 다른 부담스럽긴 요인을 배제하고 하지만 예, 네. 요 철강 가격 원재료만 영향으로 보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후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반기도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상반기는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고요. 뭐 자동차는 일단은 철강사들이 지금 한 20만 원 정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협상에 따라서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는 전방 산업도 그러니까 선가가 오르던가 네. 아니면은 자동차 가격을 인상을 해서 당연히 전가하려는 시도를 할 거고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두가 다 해피한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되려면은 결국에는 경기가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항상 이런 동일한 질문을 받아요. 근데 늘 드는 생각이 만약에 그러니까 자동차 강판 가격이 올라서 차 가격이 한 4% 정도 올랐다. 차 사시려는 어떤 구매 계획에 변화가 있으실까요? 4% 정도는 그렇게 크게 그게 이제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10% 정도 오른다. 그러면 또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한계를 결정짓는 게 결국에는 경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 정도 가격이면 자동차 안 팔려서 생산이 줄어들 거고 철강 수요도 줄어든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못 올리는 거잖아요. 한계에 봉착을 하는 건데 그 마지노선을 확인할 때까지는 당연히 시차가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리는 거죠. 그 예를 보고 보면 있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요? 물론 이제 전기차이긴 하지만 테슬라 지금 10%도 넘게 올렸어요. 물론 그건 2차 전지의 상승 요인도 있지만 네. 아직도 모자라요. 쇼티지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요 자동차 F150 뭐 이런 자동차도 쇼티지예요. 다 쇼티지예요. 쇼티지라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데 받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지금 계속 제가 미국의 자동차나 이런 흐름들을 추이를 보건데 이거는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은 받아요. 조선은 무조건 받아요. 왜냐하면 선사들이 미쳤어요. 선사들이 돈을 쓸 데가 없어. 돈을 너무 많이 벌었거든. 그러니까 뭐 건물 사는 것도 그네들은 배를 만드는 게 건물 사는 거나 똑같은 입장이니까. 네. 그리고 조선 그 중고 선가가 5년 수령 5년짜리가 신조선가보다 2배인가 비쌉니다. 지금 엄청나게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중고선가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신조선가를 못 올릴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일단 뭐 그 부분도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사들이 돈을 잘 버니까요. 크게 네.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운임이 꺾여가지고는 시황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괜찮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마지막 그 단추로 얘기하신 게 결국 이제 중국 철강 가격인데 지금 락다운 네네. 때문에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어서 조금 철강 가격이 못 오르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근데 지금 올해 중국이 전인대에서 5.5% 성장을 달성한다고 목표를 세웠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중국은 숫자 내놓으면 달성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락다운이 지금 길어지면 일시적으로는 이게 생산 차질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철강 수요를 조금 줄인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락다운 하게 되면은 오히려 소비 쪽이 더 큰 충격을 받을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인프라 투자를 더 확대해야 되는 뒤쪽에 압력이 더 크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을 동일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중국 정부는 목표하는 바가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어떤 방법은 정해져 있거든요. 예. 인프라 투자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은 인프라 투자만큼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죠. 부동산도 그렇게 이제는 버블을 잡겠다고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지만 그거조차 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비가 더 생각보다 타격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쓸 수 있는 카드를 더 쓰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그럼 결국은 중국의 철강 가격도 잠시 눌려 있지만 오히려 좀 뒤로 갈수록 위쪽으로 열릴 가능성이 좀 높게는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일단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거 다 떠나서 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작년도 지금 실적 대비 주가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적이 떨어진다고 해도 작년에 한 3분의 2 수준만 해줘도 올해 2021년에 3분의 2 수준만 해도 현재 주가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현대제철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아십니까? 반절 넘게 났죠. 주가 시총의 반절 넘게 영업이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상이 있지 않고선 이게 정당한 가격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철강 애널리스트로 좀 답답하시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사실 멀티플이 싸다라고 하면 쌀 수 있고 적당하다라고 하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포스코가 지금 PBR 기준으로 한 0.44배 정도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0.44배라는 게 사실은 과거의 어떤 밴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낮지도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황이 정말 이 정도의 이익 레벨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적당하게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의 어떤 높아진 레벨이 상당히 뉴노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언급 주셨던 것처럼 중국이 더 이상 과잉 공급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진입을 했고, 그리고 이 코스트 푸시 압력이라는 게 뭐 지금 당장은 석탄 가격, 철광석 가격을 말씀을 드리지만 더 길게 봤을 때는 이 탈탄소 압력 때문에 훨씬 더 큰 코스트 푸시 압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쉽사리 팬데믹 이전 레벨로 이익 레벨이 회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신뢰가 생기면은 사실은 0.4배 레벨은 너무 이제 과도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트라우마가 없어지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해지는데 여전히 우리는 중국 트라우마, 철강의 저가 수출하던 중국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예. 그런데 과거 몇 년간의 흐름처럼 언제까지나 중국이 싸구려 철강을 수출한다라고 하기에는 대전환기에 이르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언급했고 실천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실천을 보고 있으니.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과거 그 중국 트라우마 되기 전에는 한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었을까요? 트라우마가 있기 전이요? 예, 중국이 네. 저렇게 열연 생산 네. 세상으로 막 수출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뭐 슈퍼사이클 때는 포스코의 PBR이 1.2배 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1배가 넘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뭐 지금 다시 이제 그런 시절로 갈 수 있느냐, 이제 뭐 그 부분은 좀 이제 별개의 이야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한 2017년도 18년도에 약간 소사이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고점이 한 0.65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0.44배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상황이니까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네요. 0.44에서 0.7이면은 50%가 넘게 오르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지난 한 10몇 년 동안의 디플레이션 사이클이 최근에 좀 끝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사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또 많이 이유로 꼽으시거든요. 네. 특히 탄소 중립 제로라는 정책 때문에 이 화석연료를 이제 사용 못하게 하고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유가가 급등하는 약간 그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철강도 만만치 않게 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기피해야 되는 업종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탄소 중립 제로라고 하는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 철강 생산이나 이런 시설 투자가 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시차를 두고 철강 가격이 예전 수요와 공급하고 비교했을 때 한 단계 레벨업하거나 얘가 그냥 쭉 올라갈 그럴 가능성들은 혹시 없으시나요? 뭐 분명히 이제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 중국의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조 변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 생산량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탈탄소 정책과 에너지 정책은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 지난해 사실은 7월 달부터 이제는 감산을 철강사들한테 이제 감산을 강요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게 에너지 원단위 감축 목표치를 달성을 해라.
예, 그런 부분이었어요. 뭐 9월 달에 막 이제는 전력 쇼티지 나오고 막 이럴 때도 전기 많이 먹는 비철금속사들, 철강화들 너네가 생산량 줄여야지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에너지 쪽에 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 분명히 생산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유럽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감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전력 단가 급등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상당히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강은 사실은 공정을 전환하지 않으면은 아주 의미 있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은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정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네. 고로라고 하는 설비를 다 스크랩을 해버리고 그거를 뭐 전기로든 수소환원 제철 설비든 이런 걸로 아예 그냥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산업이란 말이죠. 네. 네. 물론 이제 그게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띄시겠지만 이미 전기로로의 전환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미래예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가 작년에 포항 1고로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로를 사실 셧다운을 시켰어요. 예, 이제 너무 오래 돌렸으니까 더 이상 개보수 시키지 않겠다 하고 이제 셧다운을 시켰는데 그 결정을 내린 이유가 바로 그 탈탄소 때문입니다. 대신에 전기로를 2개를 놓겠다. 2025년, 2027년. 예. 그게 기존의 고로를 대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고로 하나가 줄었잖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제철이 고로 캐파의 한 20%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물론 그들도 20% 줄여놓고 아무것도 안 하진 않을 겁니다. 예, 다른 지역에 가서 전기로도 놓고 수소환원 제철로 놓을 거지만 그 설비들이 들어오기까지는 또 시차가 있으니까 몇 년 동안에는 또 이제 캐파가 비어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은 전기로가 많은 나라긴 하지만 더 전기로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지금 노후화된 고로 설비들을 끌고 있는 그런 과도기 구간에 있거든요. 예, 이런 일들이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계속 벌어질 일들인 거죠. 좀 마지막으로 잘 몰라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옛날에 전기로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결국 강한 철을 만들려면 고로 철광소가 있어야 된다. 옛날 현대제철 막 고로 철광소 지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네.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철광석 원석에서부터 하려면 고로 철광소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요즘은 전기로가 발달해서 그런 거 없어도 되는 모양이죠? 아니요. 여전히 그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래서 포스코가 놓겠다라고 하는 전기로는 사실은 지금 일반적인 제강화들이 쓰는 그 전기로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 강판 같은 고부가 강제를 만들려면은 순수한 철광석에서 쇳물을 뽑아야지 한번 썼던 고철을 다시 녹여가지고는 쓰는 방식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고부가 강제 만들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포스코나 신일본제철이나 이런 이제는 기존의 고로사들이 놓겠다라고 하는 전기로는 원재료부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철 스크랩이 아니라 철광석을 이제 환원시켜 만든 DRI라고 하는 직접 환원철을 넣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기술력을 써가지고는 더 순도가 높은 샘물을 뽑기 위한 이제 전기로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이렇게 막 감히 말씀을 못 끼어들 정도로 너무 수준 높은 질문과 답변이 오가서 너무 저는 만족스럽게 잘 들었고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박민진 연구원 최고예요. 예. 네. 그 마지막으로 위원님 혹시 뭐 준비하신 내용 중에 못했던 말씀이 있으시거나 없으면 또 이제 결론적으로 철강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하고 혹시 뭐 탑픽 정도 마무리로 해주시면 깔끔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코스트푸시 압력이 지금 이제는 단기적인 코스트푸시 압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탈탄소 과정에서 오는 중장기적인 코스트푸시 압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강 산업은 짧게도 또 길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네. 탑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포스코랑 세아제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포스코는 뭐 기본적으로 철강 수출 비중이 워낙에 많은 50% 이상인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국제 가격의 어떤 그런 탄력적인 흐름을 가장 잘 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아제강이라고 하는 이제 강관사는 기본적으로 지금 유가가 뭐 100불 이상인 시대니까요. 예. 강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거고요. 특히나 에너지용 강관. 이 에너지용 강관은 이제 기름 수송하거나 이럴 때만 쓰는 게 아니라 LNG
도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LNG 쪽 시장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 강관 수요가 계속 좋을 건데 이 회사가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게 신성장 쪽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상풍력발전 하부 구점을 원소재를 납품을 하는 회사고 LNG 터미널향 파이프를 또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이제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앞으로 이 신성장 쪽도 조금 의미 있는 비중으로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예,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 박민진 연구원님이 연합인포맥스가 뽑은 베스트 애널리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연합인포맥스가 뽑은 게 아니라 연합인포맥스를 사용하는 이 시장 참가자들이 뽑은 베스트 애널리스트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는지 너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오늘 차분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 또 마지막에 또 토픽도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꼭 다시 한번 나와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